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네. 예, 저 먼저 소개하자면 제가 여기 지금 몇 기 되시는 거죠? 제가 6기이고요. 한 3년 전, 3년 전이고, 저는 그 IBK 기업은행 1급 지점장으로 있다가 제가 있을 때도 나왔거든요. 그때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어, 여러 군데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여기가 우리 그 R&D 관련 이런 게 내용이 괜찮다 해서 그 당시에 6명이 교육 6명인가? 둘, 네. 네 명이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네 명이 같이 교육받고 지금은 저만 여기에서 활동을 계속 해왔고 다른 분들은 활동을 안 하고 또 지금 이 관련 R&D 관련이라든지 이런 벤처 인증이라든지 이런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저도 지금 이 일은 지금 못하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한참 제가 한 2년 정도는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기술금융이라든지 이런 쪽 강의를 계속 해왔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강의는 지금 들어보지 않으셨죠? 예, 기업회생 관련 요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몇 개월 하고 있어요. 몇 개월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법원의 법정관리인 얘기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기업을 그 컨설팅 하시면 항상 잘 나가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렵고 할 때는 기업이 예, 뭐 잘못돼 부실돼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여기에 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 안 돼서 기업들이 쓰러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벤처 기업들은 더 많고요. 하물며 미국 같은 경우도 1년에 창업하고 1년 내에 폐업하는 게 40% 되고 5년 내에 80% 정도 되고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 기업의 태생적으로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 뭐 이런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 기업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전에는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썼고 써서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용어를 기업회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업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법원에서 판사가 임명을 해서 저 법원하고 기업 그 CRO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이 어려워지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상당한 기업들이 요즘 경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 문을 그냥 닫을까 아니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을 지금 지금 나가 있는 기업이 지금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있는데 나중에 뭐 중간에 뭐 질문을 하셔도 좋고 끝나고 제가 강의 끝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뭐 충분하게 제가 또 질문하시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업 회생이라는 제도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했는데 또 새로 오셨던 분들이 많았고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는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이해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참 고민이네. 이 기업회생 관련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냥 편의상 도산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2016년 8월 30일 시행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세계 금융 위기도 오고 또 불황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는 늘어나고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이게 이겨나갈 방법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다 통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 회생, 그러니까 대개 보면 지금 개인들도 부채가 과다해가지고 또 파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도 계실지 모르겠고, 연예인들도 개인 파산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이 법률, 지금 얘기하는 이 법률에서 다 통할해서 관할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서울중앙법원 내에 별도로 회생 법원이 별도로 생겼어요. 얼마 전에 이제 법원장이 또 생긴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될 법원이 생겨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 쪽에는 있고, 지방에는 별도로 법원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파산부가 따로 있어요. 파산부가 따로 있고, 또 좀 더 중소도시의 법원에는 민사부에서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춘천지법 관할에서도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는 민사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하게 되면 민사 쪽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기업이 원하는 그런 진도를 못 따라가고 굉장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일면에 보면 비즈니스 폴 이 얘기는 거기 옆에 얘기했듯이 엘라베스 워런이라는 분이 하버드 로스쿨 그 파산법 교수예요. 그분이 얘기한 게 이게 모든 기업은 실패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비즈니스 이 모든 기업은 이게 비즈니스 포일 이게 원 그대로 표현하면은 비즈니스가 이게 실패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 전체적인 큰 의미로는 모든 기업들은 결국에는 실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넘은 기업, 100년 기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년 기업 대해서는 굉장히 대단하다. 그 기업의 노하우가 뭐냐, 기업 정신이 뭐냐, 그 뿌리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100년을 영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대신에 요즘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도이기도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면 결국 기업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4차 산업의 핵심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바이오. 요즘에 여러분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고 그것도 하나의 이게 되면 상품명이나 뭐 다름없는 거죠. 그것도 대표적인 거니까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에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 산하에 어떤 것들이 요즘에 뜨고 있는지 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기업들이 영속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듯이 국내 벤처기업은 10개 중 6개가 3년 내에 폐업하고 소프트웨어는 5년 내에 6개가 폐업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매년 이렇게 창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주 원인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자금력 부족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면 기업가 정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업들 창업 벤처 얘기하면 기업가 정신도 영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도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기업가 정신도 있지만 마케팅 타이밍을 그러니까 마케팅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큰 뿌리를 보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금이죠. 돈이 있으면 결국 유능한 인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술력을 확보해서 그걸 상품화해서 제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뒷받침 못하는 것은 자금력이 크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기업가 정신 또 창업가 정신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내포되는 용어들이 혁신성, 얼마나 혁신적이냐, 아니면 또 진취적이냐, 그러니까 어떤 선도성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진취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선제적인 어떤 행동성 이런 표현으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얼마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업가 정신 또 기업가적 지향성 또 이런 것들이 신생기업 내지는 벤처기업 또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IMF라는 1997년도에 있었고 또 2008년도에 10년 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10년 단위로 큰 위기가 왔죠.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이 지금 기업회생 제도에 대한 것들을 아마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IMF 때는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은행들도 무너지고 대기업들도 많이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제 국가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죠. 지금
그 2008년도에는 리먼 브러스 사태 터지면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가계부채가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그 국가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위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언제 이게 또 이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데 자꾸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요즘에 그 뭐 인터넷 뱅크라고 그러나요? 어, 어, 뭐 K뱅크 뭐 이런 중기업 대출 내지는 개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돈이 없어서 더 대출 못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상당히 리스크한 요인 중에 하나죠. 이것도 개인이 이게 부실화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산법 요거를 적용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2016년 8월 30일 날 이 법률안이 만들어졌고 시행은 2017년 3월 28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 하시게 되면 기업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회사가 아이템이 뭔지 또 이 오너의 태생적인 어떤 형태로 이 기업을 창업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엔지니어 출신인지 아니면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뭐 기업을 단순히 하나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부친으로부터나 뭐 친인척으로부터 승계 받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누구하고 같이 나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또 다른 오나는 경영 쪽에 관심이 있다든지 나는 단순히 경영만 하는 거고 자금은 또 다른 분이 되는 거라든지 대개 보면 이런 유형 제가 얘기했던 그 유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업은 어떻게 컨설팅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 스크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자금력 얘기했듯이 자금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자금 상황이 어떤 건지 되게 컨설팅 제가 여기 쭉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하고 제가 은행에 현이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자문도 하고 하는 걸 쭉 보면 자금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컨설턴트를 찾는다든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공부를 지금 몇 주째 하고 계시나요? 땄습니까? 땄으면 다 아시겠네. 뭐 오른손 전략, 왼손 전략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일환 하나로 뭐 벤처 인증이라든지 뭐 이노비즈 인증이라든지 각자 뭐 NEP 뭐 이런 것들을 거를 갖추어서 이제 R&D 이제 거기 정부 과제 사업에 좀 유리한 점수를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제가 정부 과제사업 평가위원으로 올해도 한번 갔는데요. 제가 5년 했거든요. 5년 했는데 5년 하면서
쭉 보면 그냥 이 업체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 보여요. 보이고 지금은 컨설턴트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좀 바뀌었죠. 전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암암리에 했죠. 암암리에 했는데 보면 그때는 못하게 돼 있을 때인데 너무 표가 많이 나요. 어, 앞에 먼저 발표한 사람하고 뒤에 발표한 사람 그 자료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장 내지는 그 기본 폼에 거의 뭐 특별한 내용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오나가 발표를 하면 질문을 하면 깊이가 없어요. 그냥 일상적이고 그래서 이런데도 지원을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되니까 많이 했는데 제가 했던 사업들의 한 3년 한 것들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장 크게 지원이 되는 75억까지 해주는 그런 것들을 평가를 했었고요. 또 그렇지 않고 1, 2억짜리 그런 평가도 쭉 해왔기 때문에 서면 평가부터 대면 평가 또 현장 평가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요. 어떤 점들이 어떤 점들을 보완을 하면 되겠고 어떤 점들이 좀 미진하고 이런 것들 또 대면 평가할 때 자세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더 가다듬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밖으로 좀 샜는데요. 기업 부실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산업 환경이 바뀌면 기업 부실이 되는 거고 또 영업 환경 좀 비슷한 상황인데 산업 환경은 전체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감소 내지는 좀 이렇게 사라져가는 산업도 있고 또 이제 다시 떠오르는 산업도 있고 그렇죠. 뭐 스마트폰 얘기하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옛날 그 폰 가지고는 지금 안 되듯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하잖아요. 이제 또 이제 인공지능 뭐 인공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산업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 하던 일들 이제 사업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 환경의 변화, 또 영업 환경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해외 뭐 직구 뭐 이런 걸 뭐 활용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또 1인 가족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대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다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중소기업 고유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과다 투자. 대개 이제 기업회생 들어가고 파산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과다 투자입니다. 개인 파산하시는 분들도 돈이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 차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디에도 투자해보다가 뭐 많이 속아서 당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내가 부동산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그런 거나 거기에 많이 묶여가지고 뭐 이자 낼 돈도 없다든가 뭐 상환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제가 사례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세 군데 다닌 그 기업들을 보면, 지금 다니는 곳은, 예, 하나는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다 투자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크레인 회사인데요. 크레인 산업이 지금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크레인 사고들이 많이 나면서 크레인이 몇 년 이내인 것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용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이 업체가 플랜트 기업, 커다란 기업을 몇 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이미 그 산업이 상당히 좀 이렇게 사양 쪽으로 그런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인수를 했어요. 돈을 다른 걸로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인수해가지고 한 1,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게 완전 이 원전을 지금 정치적인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그 정책을 끌고 가다 보니까, 그쪽에 수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손을 들게 됐죠. 그래서 그 기업은 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파산을 했고요. 파산을 했고, 그 관련 기업은 지금 기업 회생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다 투자한 부분도 있고,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 좀 이렇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좀 잘못되는 부분도 있죠. 대기업들도 어떤 이게 전망이 있다고 판단되고 괜찮다고 하는 거를 잘못해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기업들이야 여러 뭐 이렇게 계열사를 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된 거는 다른 쪽에서 메우기도 하고, 아니면 그 돈에 대한 차익 행위를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고 증자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주식으로 돈을 모으기 때문에 결국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있기는 있지만 별로 대주주 자기 주식 지분한 거 외에는 크게 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그거가 잘못되면 다른 것까지 같이 잘못되고, 되게 뭐 중소기업에 누가 증자하고 거기에 자본금 넣고 내가 기계를 대신 사서 자본화 해주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생태적으로 잘못되면 망하는 거 외에는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기업 회생해주는 이런 제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관련회사 동반부실화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기업도 거기에 해당되죠. 큰 기업이 파산되다 보니까 이 기업도 같이 담보를 거기에 제공을 했고, 그 담보를 제공한 게 또 문제가 되니까 이 기업도 같이 동반해서 부실화된 경우고요. 또 다른 제가 다닌 기업의 거기도 과다 투자를 해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공장은 이제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가장 오너들의 희망이, 내가 임차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좀 큰 데로 또 임차 공장을 옮기고, 그 다음에는 내 공장을 하나 짓고 뭐 사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친 기업이에요. 그래서 임차하고 있다가 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천 쪽에 땅을 사가지고 짓는 와중에 건설업체하고 분쟁이 생기면서 짓는 도중에 돈을 뭐 10억 이상 더 달라고 하고 이제 약점을 다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때도 여러분들도 컨설팅 하실 때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만 차입 은행에서 빌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 건설회사 은행에서는 그런 걸 좀 보는 데가 있어요. 보는 데가 있는데 제대로 체킹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기업이 갚을 수 있겠지 하고 그냥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회사가 이 공장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 그만큼 이 회사가 건실한지 또 문제가 없을 건지 아니면 이 업체가 다른 업체들하고 수주를 따기 위해서 저가로 이렇게 저가로 해서 일단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좀 짓다가 이거 더 못하겠다 올려달라 자재값 올랐다 이런 명분에서 그럴 소지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저가로 된다고 해서 이게 최고는 아니에요. 적정 자재 들어가고 원가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지 않고 있다가 당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짓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저기 임차 공장에서는 기일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이제 공장을 짓지를 못해서 다른 공장을 급하게 매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저기 공장을 짓도 못하는데 거기에 돈이 막히고 이러면서 기업이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인가가 안 났어요. 인가가 안 난 이유는 결국 그 채권자들이 뒤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했어요. 부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동의를 했는데 일부 동의를 안 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채권 담보조가 있고 회생 채권조가 있고 또 주주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 이제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그랬고 또 이제 우발 채무는 아마 생소한 용어일지 모르는데요. 당초에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채무인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이제 채무로 그런 것도 있죠. 뭘 이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갚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별일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거는 채무로 인식이 안 되는데 대개 이제 우발 채무는 외환 쪽에서 신용장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지급보증 해주는 곳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보증서를 그냥 교환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리면 그게 이제 채무가 돼버리는. 이게 이제 예상치 않았던 것들이 이제 뭐 발생하면 그럴 수 있고요. 또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행 서로 의견이 충돌돼갖고 이행 안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교환 돌려서 하다 보면 갑자기 상환하라고 하면 갚으라고 하면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 자금력이 여유치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제가 한 군데 다닌 데는 제일 처음에 다녔던 데는 골프장이었는데요. 골프장도 어떻게 보면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한 점도 있고요. 또 그거를 인수한 회사가 결국 인수를 산업 환경 변화를 제대로 인식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걸 인수해서 손해를 본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상당히 위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골프장이 몇백 개 되는데 지금 뭐 제가 2년 3년 전에 지금 뭐 거기 다닐 때만 해도 100개 이상이 적자였어요. 뭐 제주도 있는 골프장들은 뭐 거의 적자고, 국내도 이게 수도권 근처 빼놓고는요, 수도권도 물론 적자인 데가 있고, 제가 다닌 데는 춘천 쪽이었는데 거기도 부실 나가지고 그 주변도 많이 부실 나고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회원제에서 이제 퍼블릭으로 다 전환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이 기업이 결국은 손들고 말았던 그런 건데요. 이 기업은 이제 기업회생 관련해 갖고 이제 M&A를 통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 M&A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이 이제 다른 오너한테 넘어간 케이스고, 조금 전에 제가 공장을 짓다가 만다고 한 데는 지금 투자자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못 구하면 파산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회사는 이번 다음 주에 이제 2, 3차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 나는데, 채권자들이 이제 은행들인데 은행들이 지금 동의 여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면 모 회사는 파산이고 지금 이 회사는 기업회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 무슨 용어가 좀 궁금하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게 이제 저 기업이 네. 어떻게 해서 부실이 나고 뭐 어떻게 해서 힘들어지는가 이런 것만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기업회생 만일 법원에 들어갈 때 이 기업회생 같은 경우는 네. 재무 상태표 상에서 네. 그 신용으로 그 차입을 한 게 얼마고 네. 얼마 이상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담보나 전체 그 부채가 얼마 이상이 돼야 그 기업 회생 절차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할 거예요. 네, 뒤에 다 합니다. 지금 금방 방금 얘기했으니까 제가 큰 러프하게 큰 틀을 얘기해 드리자면, 기업이 지금 이거 살 수 없으니까 기업회생 절차 법정관리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럼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면담을 해요. 신문을 합니다. 신문.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신청 서류에 의해서 판사가 그걸 보고 원화를 불러요. 날짜 정해갖고 그걸 신문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신문을 하면서 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느냐, 아니면 이 양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실화를 시킨 거가 아니냐, 채권자들한테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요. 이런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대로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태면 개시결정이라고 해요. 법원에 이제 재판장이 A라는 기업은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명령문을 내요. 그러면 이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에 이제 입문하는 거예요. 이제 법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동안의 채권자들이 압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뭐 압류하거나 뭐 경매하거나 이런 거 다 못하게 통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서 임명을 해요. 관리인을 임명을 해요. 관리인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보면 법정 관리인을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법정 관리인을 임명을 하는데 DIP 제도라 해가지고 지금은 대부분이 오너를 대표 사장을 관리인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쓰던 거고, 종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법원에서 법정 관리인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법원에서 법정 관리인이 가서 그 회사를 지배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법정 관리인은 그 회사가 뭐 뭘 하는 회사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있으니까. 단지 법정 관리인일 뿐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나가 가니까 오나를 임명을 해주니까 오나는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자금 통제만 이렇게 툭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리겠다는 거는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이제 DRP 제도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나를 관리인으로 임명을 해요. 판사가 임명을 합니다. 당신이 관리인으로 관리인이라는 거는 대표이사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자기는 채무자지만 채무자 편에 서서는 안 돼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견제하면서 자금 통제하고 또 이 양반이 잘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CRO입니다. 그게 CRO, 그것도 이제 법원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저 같은 사람들을 복수로 면접을 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 회사에 CRO로 가세요. CRO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업 구조조정 임원입니다. 임원인데 가서 하는 일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요. 업무를 너무 몰라요. 모르니까 그리고 일은 법정관리 들어가는 게 두 번 들어갔겠어요? 처음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가서 뭐 해라 이런 거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절차들을 이렇게 쭉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절차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또 시켜요. 법원에서 관리인하고 이제 우리 CR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절차에 대한 걸 교육을 한 몇 시간 합니다. 판사가 직접 해요. 교육 전체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다 얘기할게요. 뒤에 요거 있나요? 못 받았습니다. 요거 안 주죠. 요거 안 주면 요새 돈 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다 이거 그냥 다 줬는데 지금 돈 받고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좀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개시 결정 있잖아요. 개시 결정하면서 그 관리인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라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판사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친구는 이거는 지가 말아먹었구나. 이게 완전히 말아먹고 이게 내용이 보니까 이거는 회생 가망성이 없다 판단되면 기각을 내려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냥. 과거에는 이 상태에서 끝난 게 한 70%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시 결정까지는 해줘요. 왜냐하면 그걸 작성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됐어요. 이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는 좀 이제 더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사실인지 여부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회생채권 등 목록 제출을 하고 채권 신고하고 조사를 하고 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위원이 이제 조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회생채권 목록을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리인이 그 회사에서 우리가 어디한테 빚이 얼마 있고 하는 걸 이제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채권자들한테 법원에서 날려요. 이런 채권이 있는데 요거 내용이 맞냐? 내용이 맞냐? 그러면 이제 이 신청이 들어와요. 맞다. 또 틀리다. 추가로 있다. 뭐 추한 신고도 하고 이래요. 이제 그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 절차 거치고 그거를 이제 확정되면 그거를 가지고 조사위원이 나가요. 조사위원은 누구냐면 회계법인들이에요. 회계법인인데
법원에 등록된 회계법인이에요. 요건이 있어요. 일정 요건이 돼요. 작용 요건이 된 사람들을 법원에서 뽑아가지고 몇십 개 회계법인을 뽑아가지고 서열을 매겨놨어요. 순서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순서대로 돌려요. 이번에는 A라는 회계법인이 가라는 회사에 갔으면, 가서 조사에 갔으면 그 다음에 B라는 회계법인이 나라는 회사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가 그 회계법인이 그 회사에 나가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면 무슨 조사를 하냐면 재무제표라든지 현재 이제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수주 물량, 그 다음에 이 양반이 그 기업회생 신청한 신청서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되게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서 회계사들이 가는 규모가 다른데 보통 보면 한 3명에서 4명 정도 가요. 근데 조그만 데는 2명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며칠을 거기서 근무하면서 조사를 해요. 조사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들어가서 작성을 하는데 보통 2주나 3주 이게 기간이 있어요.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간이 며칠 이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 한 잠깐만요. 어느 정도 한 2, 3주 정도 소요될 거예요. 보통 한 2, 3주 정도 소요되는데 그 정도 이제 소요되면 그걸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거 이제 법원에다 제출하고 또 법원에다만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 그 관리인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법무법인을 또 지정하게 돼 있어요. 관리인한테. 그 회사 관리 법무법인을 그러니까 법률적인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면 법률 대리인한테도 그 내용들이 이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 회사가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가 1차적으로 또 판명이 돼요. 그건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조사해가지고 이걸 청산을 하면 이걸 청산하면 청산 가치가 얼마인가를 그 회계법인에서 조사를 해요. 지금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른 물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특허도 있을 것이고 그 가치 평가를 다 해요. 그 가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계속가치 평가라고 해요. 계속가치가 뭐냐면 이 회사가 계속 영속했을 때 얼마만한 가치를 이익을 창출하느냐 그거하고 비교를 해요.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높으면 바로 이 회사는 취소돼요. 이제 그저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청산해서 청산가치가 높은데 위에서 끌고 가면 필요가 있느냐. 채권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찬성할 이유가 없죠. 지금 당장 팔아가지고 우리 빚 갚으면 되는데 왜 계속 영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영업하고 갚는 게 언제 갚냐면은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요. 10년 동안 나눠 갚는데 누가 그럴 기업들이 있겠어요? 물론 이제 자금 흐름이 좋으면 10년까지 안 가고 뭐 5년, 6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되게 그렇지 않아요. 되게 그렇게 않아요. 또 그렇게 매년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돈 벌고 됩니까? 일단은 기업회생 들어가면 신용도 떨어지죠. 신용도 떨어지면 일단은 수주가 줄죠. 그 다음에 은행 뭐 금리 같은 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또 누가 원자재 살려고 그러면 당장 안 줄고 현찰 갖고라 하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은 빨리 회수를 해요. 특히 금융권은 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률을 계산하거든요. 부실률이 높으면 그 은행을 평가가 나쁘게 나와요.
특히 이제 국채은행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고가가 매겨져요, 고가. 그래갖고 인센티브가 다르거든요. 이제 시중은행은 그런 고가는 안 매기지만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인센티브 제도가 그, 신용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율이 있어요. 출연여유를 정하는데 낮게 정하거나 높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평가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런 비율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다는 거가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각을 해요. 손해 보면서 매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동화이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제 매각을 해요. 뭐 뭐라 하나 또 요즘에 뭐 NEP라고 하나요? 그거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흘러나오는 거를 이제 크게 사는 유동화회사가 있어요. 그거에서 또 돈 모아갖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가 팔아고 돈 남기고 막 이렇게 해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처럼 은행에서는 그걸 오래 채권자인 은행에서는 그걸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매각하려고 그러고 계속 가치가 높으면 모를까 낮은 경우에는 바로 청산하기 때문에 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위원회 자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가치가 더 높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이제 옛날 같으면은 채권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1차 집회. 우리가 회사가 지금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가는 게 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 계속 가는 거에 동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가면 싸움판밖에 안 벌어져요. 이게 뭐 평가를 잘했느니 덜했느니 나는 왜 이러니 하면서 지금은 큰 규모가 큰데 300억 이상 이게 큰 데는 그런 집회를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집회를 안 하고 그냥 보고서 간단하게 보고서로 해갖고 발송을 해버려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가겠습니다. 그걸로 그냥 가름해버려요. 가름해버리고 이제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관리인이 우리 계획 조사위원이 작성한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10년 동안 어떻게 상환을 하겠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상환하려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청산가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30%만 상환하고 70%는 우리 못하겠어. 이렇게 이제 계획안을 짜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내야죠. 법원에서 내면 법원에서 보고 이제 법원에서는 중간자 입장에서 이거는 이 내용은 안 맞다라든지 맞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거죠. 봐가지고 그래 그러면 요거를 일단 접수. 그 다음에 이제 접수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인이 채권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렇게 계획안을 짰는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동의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동의 기준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말로 쭉 할게요. 회생 담보 이게 구분을 해요. 담보 쪽 또 신용 회생 채권조 그다음에 주주조 이렇게 나누거든요. 세 개 조로. 그러니까 조사위원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하기 전에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면 담보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돼 있어요. 담보 물건 감정. 근데 최근에 감정한 거 있으면 그대로 원용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를 1년 전에 감정해놨다, 최근에 감정 안 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감정을 해야 돼요.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조사위원이 조사 이제 하는데 참고를 하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회생계획안을 가지고 채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뭐 찬성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에 대한 가부를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개 금융기관들이나 대개 이제 그 리스하는 캐피탈사, 유동화 회사 이런 규모가 있고 이게 체계가 잘 갖추어진 회사들은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요거 뭐 가져오세요 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지네들이 실무자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가지고 실무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로 뭐가 있냐면 개시 전 이자를 몇 프로 줄 거고 개시 후 이자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개시 전 이자는 개시 전 이자는 다 줘야 되는 거고 개시 후 이자를 못 주겠다. 뭐 4% 주겠다. 뭐 5% 주겠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번에 제출한 거는 개시 후 이자를 4.5% 주는 걸로 돼 있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저 담보권조는 줘요. 담보가 다 있는 데는. 그리고 좀 복잡한 게 청산가치가 이제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더 높은 데는 안 줘요. 이자를 개시 후 이자를 안 줘요. 개시 후를 안 주고 청산가치가 더 높은 데는 나 그냥 팔아도 되는데 왜 이자도 안 주냐? 그러니까 이자를 줘요. 네, 거긴 이자를 줘야 돼요. 그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이자를 몇 프로 준다 하는 거는 어디 규정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걸어요. 시비 많이 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눠서 10년으로 주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크게 걸지는 않는데 1년 있다가부터 갚을게요. 3년 있다부터 갚을게요. 우리가 지금 1, 2년 사이는 좀 정신전 차리고 적자가 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래도 안 돼. 땡겨. 갖고 시비를 많이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법률적인 계획안 안에 이제 지금 여기 있는 회사도 그렇게 돼 있는데 공장을 올해는 준비년도라고 그래요. 이제 처음 이렇게 기업 회생을 넣은 해를 준비년도라고 그러고 다음 해부터 기업 회생 1차 년도라고 그래요. 1차 년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내년도 말까지 공장을 팔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짰는데 아직 주채권은행에서 지금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 담보 잡은 은행에서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고민은 뭐냐 하면 올해 내에 팔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부실을 내가 왜 이 부실 덩어리를 1년 반 동안 끌고 있겠냐 우리 은행에서 손해인데 그러니까 올해 팔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도 올해 파라고 강요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획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한테 그 권한위임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팔 권한위임이 넘어가는데 거기 넘어가면 무슨 리스크가 있냐면 그때부터는 개시 후 이자를 안 줘요. 4.5% 주던 걸 하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과연 그거를 땡겨라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따져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내는데 그걸 땡기면 할인율을 또 적용해요. 그 현가 할인율이라 해가지고 내가 내년부터 2020년부터 갚기로 했는데 2019년도에 갚았다. 그러면은 그 기간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해갖고 원금을 까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채무자는 늘려고 뒤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당기려고 그래요. 그런 좀 복잡한 내용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연체 이자를 그럼 갚다가 니네들 안 갚으면 연체 이자를 몇 프로 정할 거냐? 그것도 이제 다 틀려요. 그것도 정확하게 틀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체적인 금리가 낮추다 보니까 좀 낮아졌는데, 지난번에 있는 회사는 기업은행 연체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 10%까지로 낮췄거든요. 기업은행이 11%가 얼마 될 거예요. 낮췄었는데 여기는 지금 8%인가로 돼 있을 거예요. 8%로 돼 있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시비거리는 있죠. 그거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동의하겠다. 아니면 올해 팔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회생까지 통과돼서 인가가 나야 이 회사가 법원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이행대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종료가 되면 그게 졸업을 하는 거거든요. 종료가 되는 건데 그걸 진행을 제대로 이제 못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서 이 회사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가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인가가 났더라도 또 나중에 인가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종결이 안 돼요. 수행하다가도 안 되면 인가가 취소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기 종결을 위해서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워낙 이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2016년도에 이 기업회생 절차 진행된 회사가 1000개예요. 1000개나 돼요. 진행이 하고 있는 거. 지금 지방법원에 지금 서울회생법원에 한 전체 한 40% 정도 되거든요. 40% 정도 되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판사가 3심제도예요. 재판장 부장급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심 판사 다른 판사 이렇게 영용하는데 최종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할 때는 3심 판사가 다 와서 해요. 하는데 다 통제를 못 하니까 단독 판사가 이 건은 당신이 맡으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전체적인 의결을 할 때는 같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A라는 판사, 이 회사는 B라는 판사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걸 3심제로 이제 운용을 하죠. 그렇게 돼 있고, 아까 회생계획안 인가 조건에 제가 회생 담보, 담보 있는 회사, 담보가 없이 신용으로 한 회생 채권 회사 이렇게 나눠요. 나누어 가지고 회생 담보 있는 회사의 채권자들의 그 동의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 돼야만이 가결이 돼요. 인가 가결이 돼요. 4분의 3. 그리고 회생 채권조는 그러니까 신용인 거죠. 담보 하나도 없는 거. 그거는 3분의 2, 66.67%라 해야 돼요. 그 이상이 동의를 해야 가결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결이 안 되면 인가가 안 돼요. 안 돼요. 취소돼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판사가 결정을 해요. 주심 판사, 부장 판사가 3심에 의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강제 인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했는데 그 요건에 미비되는 사유가 주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담보권자가 한 90%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은행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은행들이 담보만 한 90% 갖고 있는데 다른 적은 그 채권자들이 다 찬성을 해. 회생 채권자도 다 찬성을 해. 그럴 때는 이제 판사가 결정하게 달렸어요. 니네 말고 다른 분들을 고려해서 강제 인가를 해요. 그래서 통과시켜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이렇게 꽤 많이 하는데
어, 지난번에 내가 그 가있던 회사는 회생 담보가 50.4%가 찬성을 했어요. 75% 이상 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 채권자가 36%인가 8%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두 번째 채권자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 이상 채웠는데 그 두 개 반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회생 담보권자의 요건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회생 채권자는 66% 이상이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리인이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강제인가 좀 판사 재판장한테 강제인가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거기 채권자들이 쭉 오거든요. 그 방청석에 앉아요. 거기 채권자들은 앞에 와. 그래서 판사가 이제 일일이 물어봐요.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하십니까? 물어봐요. 어디시냐고. 동의합니다, 부동의합니다. 저 물어보거든요. 부동의한 데가 두 군데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왜 부동의하느냐 물어보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왜 개시후 이자를 뭐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우리는 그만큼 안 줍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동의 못 하겠다. 한 군데는 뭐 거기는 찬성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서 부동의한 거예요. 또 1,000만 원도 안 돼요, 대출. 저 채권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나는 그때 35%? 35%를 갚고 65%를 이제 면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면제하는 게 아니고요. 출제 전환합니다. 주주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요? 네, 나머지는 다 주주로 가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주가 돼요.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돼서 옛날에는 탕감식으로 됐는데 이제 주주로 해요. 그렇게 되는데 자기는 못하겠다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우리도 이제 당초에 이제 재판장이 이제 행정관한테 이제 찬성 누구 반대 누구 비율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예비 이제 득표율 그런 걸 내요. 제출하는데 예상 밖에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결론을 바로 못 내고 다시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끝냈어요. 끝냈는데 딱 한 일주일쯤 됐나? 그때 인가가 안 되는 걸로, 인가 취소되는 걸로 동의를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판사가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그 판사가 전결할 수 있는, 판사가 자기가 서류를 보고 결재를 해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관리위원이라고 중간에 있어요. 그 양반이 전결해주는 내용이 있고요. 제가 전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등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하면 뭐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거, 얼마까지는 또 이제 부사장이나 상무가 전결할 수 있는 거, 사장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재판장이 이제 검토를 해보더니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다 부르거나 같은 날짜에 부르거나 아니면 왜 반대하는지 그 소명서를 좀 받아서 보내든가 해라 그러더라고. 누가 판사 앞에 가겠어요. 중소기 내가 소명서를 다 받았어요. 소명서 받았는데 그 양반들이 소명서를 낼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더니 결국에는 인가 취소됐어요. 결국은 이제 그 회사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뭐 다 압류되고 뭐 연체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다 이제 압류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지돼 있잖아요. 그거 뭐 이제 통장에도 압류되고 뭐 뭐도 압류되고 뭐 그 물건에도 압류했고 다 이제 뭐 그 뭐 경매 들어가고 막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청산 절차를 밟을까. 왜냐면 투자자를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투자자가 들어와서 이제 투자자가 들어오면 오너를 자리를 뺏길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단순히 조건이면 뭐 계약을 한다든지 뭐 정식 계약을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할 테니까 너 나한테 뭐 얼마를 줄래? 얼마를 주겠느냐? 한 달에 얼마를 주겠느냐? 언제까지 뭐 지분을 줄 거냐? 좀 이런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구하면 파산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또 그 회사 궁금해가지고 강의하러 오기 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궁금해서 했는데 메시지로 보냈는데 답변이 없네요. 아마 잘 안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이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할게요. 기업이 어려우면 내가 되게 이제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원금 상환기일이 돌아온 거예요. 원금 상환기일이 뭐 이자는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원금 상환기일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증서 담보예요. 보증서로 이제 보증서를 뭐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서를 끌어왔어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신용 등급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부가세를 뭐 체납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어요. 기업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서 안 끊어준다고 그러지.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거가 찜찜하지. 100% 보증서 아니면 이거 뭐 80% 보증서 끊으면 20%는 내가 이거 은행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거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이게 날짜는 돌아오고 이게 못 갚는단 말이에요. 나 이거 도저히 뭐 손을 들든지 아니면 내가 이 기업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럴 때 되게 해요. 되게 이럴 때. 그러니까 채권 기일은 자꾸 갚아야 될 금액은 왕창 돌아오거나 돌아올 날들이 있거나 어음이 뭐 돌아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갚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상거래 채권 같은 거 원자재 외상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뭐 언제까지 안 들어오면 나 뭐 거래 끊겠다는 둥, 뭐 이거 뭐 압류 넣겠다는 둥, 물건 다시 다 가져가겠다는 둥,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경우에 대개 이제 회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뭐 정책 과제 사업 뭐 해줄 것이 없는지 아니면 이 기업을 어떻게 하면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그런 거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제가 그런 상담도 많이 해줘봤는데 되게 보면 정말 어려운 기업이고요. 은행에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더라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이용을 해서 이 기업이 회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거를 제대로 가이드를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고마워하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기업회생제도라는 거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만 갖고는 회사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컨설턴트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사장도 어떻게 하는 방법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이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사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데는 일단 상담만 해도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고는 싶은데 실제 가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 노하우를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이 정부 돈을 말아먹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을 말아먹는 경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용히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 못해줘요.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해 줄게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제가 나쁜 사람이, 국가에 나쁜 사람이 되고 채권자인 금융권 나한테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디어는 줄 수는 있습니다. 아이디어 줄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에 가면 또 이게 법무법인들을 잘 골라야 됩니다.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사기꾼 법무법인들도 많습니다. 사기꾼이라는 게 순 돈 빼먹기 위해서 기업의 그 오너들이 지금 당장 급하니까 제가 그 써주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 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돈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법무법인 선임을 하면 이렇게 이제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요.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법무법인이 가져가는 돈이 그래요. 들어가는데 그 돈을 받아먹고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법무법인하고 이제 대리니까 이렇게 가거든요. 가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판사가 바꾸라고 그래요. 예,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하신 거 뭐 기초 저기가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이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만 가지고 그 법무법인이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돈 먹기 위해서 이 회사 뻔히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돈 몇천만 원 받아먹고 가면 개시결정도 안 되고 뻔히 보이는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행이 그것까지는 돼요. 개시결정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절차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판사가 이거 형편없으니까 바꾸라고 그래요. 그럼 돈 먹었잖아요. 또 다른 데또 해야 돼요. 이중으로 둔다니까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돼. 자문을 구해야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영속할 수 있는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좀 이 회사가 기술력도 있고 뭔가 앞으로 매출 수주도 확실히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대출 기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갚을 능력이 지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정적, 그러니까 여기 우리 채무자회생법 법률 1조에 보면 재정적 어려움이에요. 재정적 어려움이 뭐 현금이라는 거예요. 현금, 돈, 당장 돈의 흐름. 재무적 어려움이 아니고 재정적 어려움, 돈의 흐름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파탄의 직면에 있다. 이런 채무자들을 살리자는 취지가 이 기업회생이에요. 그래서 니네 채권자들도 니네들 좀 손해를 봐라. 이 회사를 살려서 결국은 니네들한테도 손해는 안 가게 하마, 이거예요. 손해는 안 가게 하마. 그 손해는 안 가게 하마라는 얘기가 뭐냐면, 대개 은행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 공장을 팔면 지금 100% 회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채권자들은 지금 이거 청산하면 나는 한 푼도 못 받아. 그런데 이걸 기업이 계속 가면 한 30%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채권자 100% 받을 수 있는 데는 손해볼 게 없는데 지금 팔아도,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고, 다른 데는 다 이익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이제 계속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청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담보가 확실한 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데 법원에서 그런 걸 중재를 하는 거죠. 니네들이 저기 재무제표 상태에서는 이익이 나고 이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회사만 이렇게. 그렇지만 않아요. 꼭 그렇지만 재무제표가 적자도 향후에
기업의 영업이익 흐름이 좋으면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보통이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연체가 돼가지고 이 저 영업의 비용이 많아져가지고 어려워지는 기업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대상이 네.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현금이 안 돌게 되면 영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싼 값에 못 구매를 못해요. 그렇죠. 당연히 비싸게 구매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이 자꾸 줄어들면서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도 저 기업 회생이 가능하냐 그런 걸 여쭤보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네. 가능한데요. 요거 이따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아요. 네, 아니 그거 관계 없어요. 아니 관계 없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법원에서 교육받은 자료를 가지고 오늘 할까 했는데 중간에 질문이 와가지고 빼고요. 제가 여기 요거 중에서 꼭 질문한 것 중에서 빠진 거 있나? 이 회생 관련해 가지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컨설팅 해주는 것도 있어요. 사전 컨설팅을 하면 그 컨설팅을 하면 그거 가지고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에 가름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흐름도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 기부가 기업회생 관련해 가지고 그럼 도대체 이게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할 법원이 있어요. 네? 관할 법원. 그러니까 주사무소 소재지라든지 이런 게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 관할 소재지 회생법원에 해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등법원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이나 수원이나 뭐 강원도나 뭐 이런 데 있는 회사도 여기 서울 회생법원에다 가능해요. 주소가 거기 있어도. 왜냐면 그 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에다가 신청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가 여기 서울회생법원이에요. 여기는 그 서울회생법원은 회생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원이 하나 생겼잖아요. 가장 빠르고 또 신속 이 스피드하면서도 명확해요. 막 갈라주는 것들이 확실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진도를 빨리빨리 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아까 개시결정부터 빠르면 인가까지가 제일 빠르면 4개월. 4개월. 그 다음에 가장 늦으면 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장 늦다고는 할 수도 통상 한 24개월, 24개월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24주. 근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길게 가면 1년까지 갈 수 있어요. 24주면 6개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기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조사위원이 조사는 뭐 2주 안에 내야 된다. 2주 안에서부터 3주 안에 내야 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2주로 따지고 3주는 쟤 늦겠다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더 좀 확장하면 제가 가서 인가가 취소된 회사는 8개월 걸었어요. 8개월 만에 취소됐어요. 인가가 취소됐는데 굉장히 오래 간 거죠. 오래 간 건데 그러니까 아까 길게 하면 6개월 간다고 했는데요. 이 3차 집회를 최대한 늦춘 게 그러니까 6개월인데 6개월에서 재판장이 더 늦춰줄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인가 있었어요. 2개월인가 더 늦춰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뭐 조항 이게 따져가지고 거기까지 늦춘 게 2개월이에요. 왜 2개월까지 늦췄냐면은 뭐 전문 용어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조사 확정 재판이라고 있어요.
조사학정 재판은 뭐냐면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채권자들이 어, 어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관리인이 우리가 여기 회사가 어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음 소재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음 소재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자기가 그 어음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있는 거를 증빙으로 제출해라. 그런데 그 회사는 다른 데다 또 넘겨버린 거예요. 아, 배설을 네, 배사고 다른 데 넘겼어요. 네. 그러면 최종 소진이 채권자지 이 양반이 채권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소진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최종 소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한테 신고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이 거기다가 주기는 줬지만 실질적인 자기가 받아내야 되고 거기하고는 이 넘겨줬지만은 뭐 자금 관계상으로 자기가 실질적인 기다. 그러면 그걸 받아갖고 신고를 해라 그러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거는 진정한 채권자로 볼 수 없고 이중 채권자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거는 채권을 부인해라 해갖고 이제 시부인 나가는 게 있거든요. 부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신청을 한 거예요. 조사확정 재판 이 신청. 그런 데가 4군데나 있었어요. 4군데가 있는데 그 조사확정 재판은 빨리 제3 판사가 다른 사람으로 지정을 해요. 빨리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안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원을 냈어요. 이제 민원을 내가지고 빨리 좀 재판 좀 하게 좀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그 날짜를 최소한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판하고 또 우리은행에서 감정 가격을 잘못 감정 평가기관이 너무 낮게 평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도 해갖고 손해를 보고 있다 해가지고 거기도 조사확정 재판 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판사가 합의를 해라. 합의. 그래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또 하는 데 있고 그런 식으로 이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냥 딱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뭐 내용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요. 재미있기도 해요. 저는 이제 법을 좀 또 전공도 했기 때문에 그런 또 이거 공부도 했고 또 실제 실무를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채권 채무자들의 그 심리 싸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겠구나. 그렇지. 뭐 그런 것도 많죠. 가장 지난번에 있는 회사에서는 그 LPG 가스 통에다 그걸 넣지 않으면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땜질 같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사장도 그런 거죠.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LPG 가스 통하고 그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그거를 그 회사가 다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 회사는 이제 전속한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점이 다 잡힌 거죠. 비싸게 거기 들어와도 거기다 사야 되고 뭐 다 사야 되는데 그거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개시 결정이 내리지면 내려진 날 전까지의 채권 채무 관계가 동결돼요. 그러니까 가스 요금을 안 냈다고 그럼 한 달에 몇천만 원 되거든요. 그렇죠. 뭐 2-3천만 원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후불로 내는데 중간에 걸린 거예요. 중간에 걸리니까 법원에서 돈 못 주게 하니까 못 준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님 개인 돈으로 주든가. 그러면 우리 가스 이거 중단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개인이 LPG 가스를 넣은 거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는 이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중단돼 가지고 돈을 못 갚더라도 이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중단하면 중단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가 연체가 됐더라도 그것도 연체니까 연체로 안 줘요. 지금 이 회사도 지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다 안 냈어요. 그 뒤로 이제는 내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아유 뭐 그럼 손들어야 된다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뭐 하려는 거 할 수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밤에 뭐 이렇게 뭐 과일도 사가고 뭐또 사고 막 이렇게 하고 갔더니 거기가 그 LPG 가스가요. 뭐 리터인가 뭐 단위로 하는데요. 1원 쌈이라고 하더라고요. 1원인가 이익보고한대요. 1원인가 0.5원인가. 하는데 원금을 다 뭐 2, 3천만 원 떼끼게 돼 있으니 그거 얼마나 많이 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안 된다고 뭐 이거 뭐 문 닫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장 개인 돈으로 갚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는 못 한다고 이제 뭐 얘기하니까 나보고 보증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책임지고 요거는 그러니까 원래 게시들랑 그 전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30%만 갖고 나머지는 못 주고 이러거든요. 내가 충분히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보답한다는 얘기가 뭐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 깨서 이거 중단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보고 뭐 보증서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보증서 수 있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뭐 그 옥신각신 하다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끄고 얘기할게요. 조금 그 뭐 좀 뭐 한 게 있어요.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눈을 감아줬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용서하는 경우 있고요. 이 처음에 딱 이 개시결정 할 때 기업들한테 알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몰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다가도 알리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알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채권자들한테. 채권자들은 은행에다가 알리고 하면 100% 못하게 합니다. 그게 들어가는 순간 은행은 그 다 부실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지점장은 그 금액만큼 아주 그냥 대출이 없는 걸로 인식이 돼버리고 그 연체로 다 인식이 돼버리고 이자도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요. 뭐 경영평가에서 뭐 거의 꼴찌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점장은 그런 기업이 나타나면 아주 그냥 학을 띠죠. 그러니까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면 그냥 뭐 돌아버리죠. 나중에 알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채권자도 원자재 대줬잖아요. 어저께까지 뭐 멀쩡히 뭐 다음 달 결제해 준다고 뭐 1억 원어치 딱 받았는데 그 다음날 뻔뻔에 딱 넣어버리면 딱 동결돼가지고 그거 못 주거든요. 그러면 뭐 그 원자재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거는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뻥찌는 거죠. 그러면 사기당했다고 그러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막 그러죠.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은 기업 회장이 하더라도 원자재를 못 받아서 또 이 사업에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내 얘기하는 게 자금 확보를 해야 돼. 자금 확보. 그건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뭐 뒷 얘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질문 내가 요 얘기하다 요거까지 할게요. 이게 이제 법원 있고 법원은 우리나라에 지금 각 지방 법원에서는 다 이 기업회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방 법원이 14개인가 18개인가 있어요. 그다음에 관리위원회라는 게 뭐냐면요. 그 판사 밑에 관리위원들이 있어요. 판사가 이걸 다 못 챙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은행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은행에 있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사도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이런 출신들이 그 관리위원회라 해가지고 그 선임돼서 지금 현재 7명, 8명 있어요. 서울 서울중앙법원에. 지금 법으로는 20명인가 14명인가 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비상임도 꽤 있더라고요. 몇 명 있고 상임이 7명, 8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거 하는 이제 핸들링 역할을 많이 하죠. 판사가 그거 다 뭐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판사 이 관리위원이 판사 2명인가 3명인가를 거느려요. 그리고 채권자 협의회는 이제 그야말로 채권자들이 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 집결해 갖고 하기도 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임명한 이제 제가 이제 저 CRO잖아요. 근데 CRO 되고 인가가 나면 감사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감사. 이때 이제 채권자 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판사가 임명을 해요. 이 사람 임명해도 좋겠냐? 오케이 그러면 하거든요. 관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대부분이 한 90%가 대표이사가 관리인이에요. 근데 관리인이 안 되는 이유는 채권자들이 저 사람이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도덕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채권자들 다 말아먹었는데 저 해봐야 저 친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친구다. 이래가지고 주로 이제 채권자들이 반대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제3자로 임명하고, 그다음 아까 조사위원회 했던 거는 이제 아까 조사위원이고, 회생 컨설턴트는 이제 진흥공단 거기서 대행할 수도 있고, CRO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업 구조조정임원, 칩 리스트럭처링 오피서라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는 이제 CRO 다음에 이제 인가가 난 다음에 이제 감사를 임명하는 제도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질문은 끄고 아니 공식적인 거는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으니까 공식적인 거는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말해놓으면요 나중에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럴 수 있고 또 무궁무진한 케이스도 많으니까요. 자, 공식적으로는 끝내겠습니다. 김원 위원이 오늘 또 들어왔네. 잘 지내시죠?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